2부입니다. 잠시 후 1타 경제 코너에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돼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경제평론가 권혁중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값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요? 예, 또 기록했습니다. 허허. 이게 지금 트라이온스당, 그러니까 현물 시장에서 3,000달러 선을 이제 돌파를 했는데요.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봐도 계속적으로 3,000달러 선 넘고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실제 그러다 보니까 야, 금값 더 오를 수도 있겠다. 예,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만 드리는데 야, 이거 계속 더 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올해 들어와서만 이제 국제 금값이 12.5%나 이제 올랐고요. 그럼 이유를 본다 그러면 이제 이유가 계속 이게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더더욱 많아지다 보니 예. 금 사재기가 뭐 국제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미 뉴스를 통해서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유럽 연합이 미국산 위스키에 대해서 50% 관세하겠다라고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그럼 나는 EU산 주류에 대해서 200% 보복 관세할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시장이 또 발칵 뒤집히기도 했었는데 이것처럼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금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중요한 이유인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이게 좀 핵심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이슈가 중요한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금값이 앞으로 어떻게 되지? 그다음에 나는 이제는 지금 대출도 받고 있고 금리가 또 중요해. 그러면 금리가 어떻게 되지? 이게 다 맞물려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2월 께 나왔는데 예상보다 둔화됐어요. 네, 2.8% 그러니까 상승률이 나왔는데 2.9%나 한 3% 시장에서는 좀 생각하고 있었다가 이게 소비자 물가 지표가 약간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야, 그러면 연준에서 금리 내릴 수도 있겠다. 금리를 그러면은 조만간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시장에서 팽배합니다. 그래서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는 6월 달에 지금 이제 앞으로 연준은 3월 달, 5월 달, 6월 달에 열리는데 6월 달에 한번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확률이 78%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조만간 단행된다. 그러면은 사실 또 금값이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다 보니 원래는 금리가 내려가면 증시가 화랑을 보여서 증시가 올라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 관세 전쟁 때문에 경제 상황이 불투명하니까 그러니까 증시 쪽으로 돈이 안 가니까 그러면 너도 나도 안전자산인 금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더 오르겠네요. 예, 지금 시장 상황을 본다 그러면 금은 계속 오른다. 그래서 제가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 일단 급하지 않으면 금 부치 갖고 계시라라고 말씀드리겠고 글로벌 투자은행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에 온스당 뭐 3,500달러 선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실 투자은행들도 있고요. 골드만삭스도 야, 그래도 적어도 3,100달러 선까지는 갈 수 있어. 지금이 딱 3,000달러 선 넘어섰는데 계속 오를 거로 보고 있다 보니 이게 영향에 크게 더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은 고점이 아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다음 지난 11일이죠.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 휴전안에 합의한 가운데 지난달 회담에서는 불발됐던 이 광물 협정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광물 협정 그 내용이 뭡니까? 제가 그 초안을 봤는데 광물 협정 제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라면 이게 굉장히 그 힘없는 나라의 서러움을 느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핵심은 그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앞으로 나오는 이제는 천연 광물이라든지 이 에너지 수익의 50%를 미국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기금에다가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핵심이 뭐냐 그러면 그 누적 금액이 5천억 달러 될 때까지 50%를 계속적으로 넣어라 이겁니다. 근데 그 5천억 달러가 우리 돈으로 700
20조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모든 그 에너지 수익에 뭐 진짜 720조 원 될 때까지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뭐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쓸 거야라고 보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천연 자원 자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천연 자원은 뭐냐? 우리가 뭐 광물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원유, 뭐 천연가스 다 포함합니다. 예, 예. 네, 그다음에 인프라 시설까지 다 들어가는데 그 인프라는 항만 인프라, 터미널까지 나오는 모든 수익에 대해서 50%를 내야 된다고 하니 이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실 이게 글쎄요, 마음이 예. 좀 안 좋을 것 같고 미국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장기 재정 지원을 유지할 거고 그다음에 평화 구축 노력에 지원할 거다 얘기하는데 이건 애매하죠. 애매하죠. 이거 추상적이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안보를 책임져 줄게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보면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힘없는 나라의 서러움이 이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되겠습니다. 미국이 이런 광물 협정을 하려는 이유는 그만큼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이 풍부하고 탐나서 그런 거죠. 맞습니다. 이게 재건 사업이 들어갈 텐데 많은 분들이 이제는 한창 전쟁이었을 때 어차피 나중에는 종전이 될 거고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어떤 비용으로 재건할 거냐 했을 때 다 똑같은 얘기였어요. 광물일 거다. 그렇죠. 네, 거기서 나오는 광물 가지고 팔아서 아마 재건 사업 들어갈 거다 보는데 네. 지금 그때가 온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히토류, 이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히토류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 보니 이거를 이제는 가져가려 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왜? 지금의 히토류는 중국 중심이거든요. 그렇죠. 매장량 1위, 생산량 1위, 그다음에 가공 전 세계 90%가 중국에서 가공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히토류가 사실상 중국의 강점이거든요. 이거를 공급만 재편해야 되거든요. 미국 예, 입장에서. 예. 야, 좋아. 그럼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거를 시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두 번째 이유가 모든 나라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히토류, 광물 자원을 탐내고 있잖아요. 선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광물 협정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히토류가 뭐죠, 근데? 히토류는요, 일단 희귀한 흙이라는 이름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널리 쓰이는, 그러니까 산업적에서 쓰이는 17가지 원소들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흙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히토류라고 해서 이거를 가공 처리해서 우리가 이제는 산업에 쓰이는 뭐 첨단 산업, 국방, 에너지, 뭐 컴퓨터, 의료 장비에 쓰이는 원소들, 희귀 광물들을 뽑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히토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히토류는요,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경제성이 없어요. 아, 예, 나오긴 나옵니다.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는 게 히토류긴 한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서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 있긴 있는데 예. 환경 오염을 그렇게 일으켜요. 이게 흙이잖아요. 히토류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가공하는 처리에서 유독 화학약품이 엄청 많이 쓰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폐수, 산성 폐수 나오죠. 방사선 폐기물 나오죠. 환경이 엄청나게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자국 나라에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그다음에 환경 규제도 있습니다. 각국 나라들은 환경 규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국 나라에서 이걸 뽑아내려고 해도 규제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요. 광물 부국입니다. 호주도. 자국에서 채굴한 히토류를요. 어디서 가공 처리하냐면 말레이시아에 가갖고 가공 처리합니다. 환경 문제 때문에. 네, 환경 규제나 문제 예.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그래. 우크라이나가 기회가 땅이야. 왜냐하면 거기에 히토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가공 처리하면은 된다는 거죠. 그럼 중국의 사실상 영향에서 이 히토류 관점에서 보면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 국제적 시세를 보면서 야, 이게 힘이 약해지면 나라가 예.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생각 들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많이 아시겠지만 한때였습니다. 핵 보유국 3위 나라였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도 나와요. 많은 국민들이 핵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미 아시겠지만 미국의 에너지부에서 민감 국가로 목록에 우리나라를 포함시켰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에 지금 뭐 핵무장해야 된다라는 어떤 여론들 이런 것들이 아마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전문가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로 지금 다가오고 있죠. 마지막 정보로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 네. 이런 게 시행된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작년에 우리가 여신 안심 차단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허락 없이 신용카드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내 허락 없이 은행 계좌를 못 만들게 하는 겁니다. 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당연한데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온라인 상에서요. 어. 사실상 이제는 나도 모르게 또 만들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거는요.
아예 차단시켜 놓습니다. 그냥 내가 가도 못 만들어요. 이거를 차단 안심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내가 가도 계좌가 안 만들어집니다. 이걸 해지해야지만 사실상 계좌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원천봉쇄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아예 그 해킹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보이스피싱 위험을 막겠다라고 이제 나온 서비스고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 거래 중인 은행이라든지 저축은행, 뭐 농협수업 다 가셔갖고요. 그냥 나는 이거 신청하고 싶다. 네. 계좌 안심 차단 서비스 신청하고 싶다 하셔도 되고요. 온라인에도 됩니다. 은행 모바일 뱅킹 들어가셔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주의할 점 분명히 있어요. 내가 이거 한번 신청하잖아요. 다시 이걸 해제하려고 그러면 은행 가셔야 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가야 된다. 네, 가서 이제는 해제를 하고 계좌가 만들어져야 돼요. 네. 왜냐하면 계좌 갑자기 만들 필요성이 있잖아요. 미리미리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이거를 지켜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거 내가 그럼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한국신용정보원에 가보시면요, 본인 신용정보 알림 서비스라고 있는데 여기에 가보시면은 이제는 이게 신청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알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립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 네. 기억해둬야 되겠네요. 자,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시간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입니다. 송 변호사 먼저 뜬 인물 예, 누굽니까? 금주에는 역시 최재해 감사원장이겠죠. 예. 작년 12월 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에 이번 주 목요일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헌법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금주의 뜬 인물로 선정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걸 떴다고 말할 수 있을지, 좀 한편으로는 아쉬움과 또 앞으로에 대한 걱정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8대 0으로 탄핵소추가 기각될 정도면 98일이나 걸릴 사건은 아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다른 탄핵 사건, 특히 뭐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으면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직무 복귀가 늦어져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탄핵 심판을 당하는 공직자들은 변호사비를 다 사비로 부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탄핵이 기각이 돼도 국회가 이 변호사비를 주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공직자들이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면 이 탄핵소추로 인한 변호사비 부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는 뭔가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금주의 뜬 인물. 저는 국민의힘 소속의 김상욱 의원 꼽아봤는데요. 일단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이 탄핵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기각과 인용을 전제로, 본인도 이제 변호사 출신이니까요, 이렇게 서술을 해볼 때 기각은 도저히 그 근거나 법리적인 그 이유를 찾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에 하나라도 탄핵이 기각이 되면 저는 정말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한 발짝 떨어진 입장입니다만 이게 정말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는 거 아닌가? 같은 맥락에서 조갑재 대표 있잖아요. 조갑재 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게 보수 성향 재판관일수록 인용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게 보수의 가치를 위해서도 그렇고, 만에 하나 정말 기각이 된다면 이건 제2, 제3의 이런 불법 계엄을, 정말 무장한 군을 국회 선관위로 보내는 면허증을 교부하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김상욱 의원을 꼽았고, 또 왜 뜬 인물로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단순히 발언을 넘어서 이게 국민의힘에 또 파장이 있더라고요. 징계를 해야 된다, 어쩐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단면을 제공한 것 같아서 꼽아봤습니다.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 안에서는 뭐 거의 왕따라면서요. 거의 그렇다고 참.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네. 그 김상욱 의원도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김상욱 의원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 헌법의 가치를 강조하고 우리가 그것을 더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다만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면 무기한 단식 투쟁을 하겠다. 이것은 현 정국에서는 야당의 언어거든요. 표현 방식을 조금 달리해서 당내에서 접점을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은 당원, 동료 의원, 지지자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집단을 형성해 나가야 됩니다. 예.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표현 방식에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알겠어요. 드려봅니다. 금주의 진인물로 갑시다. 송 변호사 누굽니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8대0 스코어가 하루에 4개가 나왔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뿐만이 아니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까지 예. 전원이 다 8대0으로 기각이 됐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의 탄핵 누적 스코어가 또 8대0이 됐어요. 그러면 하루에 40대0의 스코어가 나온 겁니다. 이러한 탄핵 소추안에 발의를 하고 또 가결될 때까지 원내 사령탑으로서 이걸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서 탄핵을 남발하고 있는 것에 있다고 보입니다만 어쨌든 박찬대 의원이 현재는 민주당의 원내대표로서 원내 사령탑이니까 금주의 진인물로 꼽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네. 상황이 됐습니다. 장유미 변호사 진인물.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 꼽아왔는데요. 정말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선택을 했고 즉시한고 그래서 정말 인권을 위해서 검찰이 안 해왔나 한번 모든 언론들이 전수조사 비슷하게 해봤더니 다 구속 취소 사건에 대해서는 건건히 즉시한고를 해왔고 네. 그리고 그것이 SBS에서는 8건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정말 인권 위헌의 요소로 법원 판단조차 받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게 법률적인 쟁점도 아니었던 거예요. 검찰도 이 부분을 항변하지 않았다는 그런 방증인 건데 이거는 너무 이례적이어서 심지어는 법원에서도 대법관인 그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이건 법원 판단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사안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국회에 나와서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답변을 끌어낸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그때는 뭐 문제 제기를 하지 않더니 왜 대법원이 이런 또 가르마를 타냐 이렇게 또 장애전을 펼치던데 이번 주인가요? 갤럽에서 각 기관별 신뢰도 조사를 해봤더니 검찰이 거의 꼴찌입니다. 26%의 지지만 받고 있어요. 법원 이런 기관은 한 40%대 이상이고 그것도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상황을 검찰의 수장이 초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엄호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뜬 인물 진인물에 등장한 게 주요 이슈가 바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기각 그리고 탄핵 너무 남발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 이재명 대표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나오고 이재명 대표도 뭐 방송에 출연해서 우리들이라고 뭐 꼭 좋아서 했겠느냐. 우리가 다 잘했다고 말할 수 없다. 네. 스스로 줄 탄핵 기각에 대해서는 부담을 분명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제 사실상의 사과 내지는 인정 발언은 해석되는 발언은 나왔고요. 줄탄핵이다, 30건이다 하지만 이게 철회했다가 다시 진행한 것까지 이제 다 한 건데 좀 많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탄핵 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사실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최상목 권한 대행이나 탄핵에 대해서 사실 강성 지지층들은 엄청 요구를 하는 목소리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무적인 판단은 사실상 바로 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진 않은 것 같고 여기서 근데 점검해야 될 건 이를테면 최재원 감사원장도 적절하게 감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결정문을 보면 이를테면 전자문서 시스템을 임의 변경하고 국회에 현장 검증 기록 열람 거부하는 거 이거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행태를 보여줬던 감사원은 없죠. 별개 의견에서는 헌법을 위반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헌법 100조를 보면 감사원의 직무는 당연하지만 법률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훈령을 바꿔서 국무총리가만 할 수 있도록 바꾸고 그랬더니 헌법재판관들이 볼 때 이건 헌법과 법률 감사원법 위반이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부분에 대한 반성은 있어야 되고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이게 하도 줄탄핵이다. 또 이거 계엄의 하나의 이유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근거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발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그랬어요. 국회 입장에서는 어쨌든
헌법에 이 기재가 돼 있는 고위 공무원의 헌법 법률 위반이 있다라고 인지되면 절차를 거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위법성이 어느 정도 드러난 이상 정치적인 이유가 다소 부수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완전히 뭐 남발이다, 줄타내기다 이런 평가에는 헌재가 최소한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짚어주신 대로 고민이 있겠지만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여러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특정 정파의 대변인이 된 건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좀 자세하게 한번 예. 반론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에 관해서 먼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하게 한 부분, 이거는 지금 재판관 전원 일치로 성실 의무 위반이긴 하지만 이게 탄핵 사유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2022년부터 그 감사원이 LH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 복무 감사를 하고 이제 감사 결과가 나왔죠. 거기에 대해서 조은석 감사위원이 주심 감사위원이었는데 그때 수정 의견을 내고 한번 수정이 돼요. 그러고서 수정된 감사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그때 조은석 감사위원이 이거를 아무런 의사 표시를 안 하면서 열람을 안 합니다. 물론 기존의 제도대로 하면은 그 주심 감사위원이 열람을 해야 그걸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런 의사 표시를 안 하고 열람을 안 하고 있으면 그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시행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재해 감사원장이 그 훈령을 변경하게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감사 결과가 바뀌거나 감사 보고서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습니다. 이건 헌재 결정문에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헌재에서도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 위반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이건 탄핵 사유는 도저히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국무총리가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부분, 헌재 법정 의견이 저는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5명의 재판관이. 왜냐하면은 국무총리가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해도 결국 그 공익감사를 개시할 수 있을지 여부는 감사위원들이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감사원법 23조에서도 국무총리가 일부 회계 감사 같은 것은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헌재에서 언급하면서 이것 역시 중대한 위법이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명의 그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 헌재가 탄핵 소추권 남용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부분, 이것에 관해서 조금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형사재판에서 공소권 남용 같은 게 아니다. 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뭐냐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어떤 내용을 가지고 탄핵 소추를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그 위법의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다면 법적인 관점에서는 탄핵 소추권 남용으로 봐서 아예 본안 판단도 아니고 각하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미인 거고 이게 적절하다고 헌재가 판단한 건 아니에요. 육공화국 헌법 들어서 이렇게 단일한 야당이 29번 내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예가 있었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헌법이 정치인들의 역할로 맡겨놨던 어떤 절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런 평가를 헌재가 그런 절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당화해 준 차원에서 응답한 것은 아니다. 이걸 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것 그냥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민주당이 뭐 아무 문제도 없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그래도 뭔가 주장할 만한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이제 탄핵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탄핵을 했다는 얘기는 헌법재판소에 가서 한번 다투어가지고 그 탄핵을 인용받아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번번이 이렇게 다 기각이 된다는 건 무리한 거죠. 한마디로.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적 고려는 그러니까.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현 예. 시점에서 그래서 아마 앞으로 그 심우정 검찰총장도 탄핵하겠다가 아니라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 탄핵 시사 이런 그 이후에 후속 작업은 사실상 정체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심우정 검찰총장 얘기로 가서 이 즉시 항고를 포기했는데 법원 행정처장까지 한마디 했음에도 다시 또 무슨 뭐 검토한다 하더니 그냥 기존 방침 그대로 간다.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상당히 거세게 나왔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3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을 다른 피고인 피의자들과 평등하게 대우할 것. 그리고 윤 대통령이 다른 피고인 피의자들과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국민들께 보일지에 대해서 유념할 것. 그리고 이 사건의 법리적인 측면에 집중할 것. 이 3가지 원칙에 따라서 풀어가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그 3가지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결론이 나왔습니다. 물론 저는 검찰총장이 석방 지휘한 것까지는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은 구속 취소와 대단히 유사성이 높은 제도인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 법원이 결정을 했을 때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그 형사소송법상의 조항 2012년에 헌재에 가서 위헌 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에
석방지휘를 안 하고 즉시항고를 했을 때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그 조항을 헌재에 가져가려고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렇게 헌재에 갔을 때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유사한 제도이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제가 부정하진 않고 그러면 헌재에서 위헌이 나왔을 때 불법 구금을 연장했다는 비판과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는 일단 석방지휘를 해라라고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문제는 저는 처음에 이렇게 봤습니다. 석방지휘를 하면은 그 뒤에 즉시항고는 못한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항고에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미 풀어줬으니까 못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언론에서 전수조사를 해보니 이미 8번이나 석방을 하고 즉시항고를 했던 적이 있다. 예. 그리고 그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져서 다시 구속된 사례도 그렇죠. 있다. 구속 취소 결정이 취소돼서 다시 재수감한 예들도 네, 있다라고 하니 그러면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왜 대통령과 다른 피고인 피의자를 똑같이 대우하지 않지? 이런 의문이 생겨난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 사건 하나를 정확하게 풀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 수사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한 결정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걸 결정한 검찰 지휘부가 세간의 비판에 대해서 오롯이 그 받아들여야 하는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뭐 그냥 또 국민적 눈높이에서 보면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되었던 거 아니에요. 구속 기소로. 나머지 그 군인 출신들은 전부 다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로 구속 기소된 거 아닙니까? 그 구속하고 기소한 주체도 검찰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구속 취소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검찰은 마땅히 다퉈야죠. 내가 구속도 시켰고 기소도 했는데 게다가 다른 중요 업무 종사자보다 더 형량이 높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다퉈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안 했다고 보세요? 저는 의도가 다분히 있고 뭐예요? 어떤 의도예요? 그러니까 한간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김영현 전 장관도 검찰에 출석하고 했을 때 비화폰으로 대검 차장이랑 통화해서 조율을 하고 가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주현 민정수석이랑 한번 좀 조율해 보라고 했다. 다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어쨌든 아직까지 정확하게 좀 더 들여다봐야 되지만 이 계엄과 무관해 보이지 않고 뭐 선관위에는 대검 소속 검사들이 나가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수사가 굉장히 계속된다면 검찰도 이 조직의 뭐 밑에 위험으로까지 좀 인식하는 무언가의 사안이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또 이게 얼마나 이상한 결정이냐면 이게 일선에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 70년 넘게 지금 날로 했는데 네, 시간으로 하니까 이거 빨리 가름할 타다오. 그러면 법원 결정 수용한다고 했으니까 대검에서 그럼 그렇게 하라는 거냐 우리 일선에서 피해자들 앞으로도 시간으로 다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던 대로 하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했다고 사실상 실토를 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대단히 참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하면서 아마 검찰 개혁 얘기가 더 힘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이 뭐 조직이 존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본인들이 굉장히 뭐 수사 기관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거나 이런 걸 완전히 저버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공직자들은 다 같이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임기는 잠깐이지만 대한민국은 길거든요. 검찰총장 임기 2년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기간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 기록이 법원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그 날부터 날까지의 기간을 빼는 방법 날짜로 계산한다는 게 1997년 12월에 형사소송법에 관련 조항이 들어오고 27년 동안 법원 실무 검찰 실무가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결과예요. 그런데 임기 2년의 검찰총장이 석방지휘 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걸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아서 그러면은 하급심의 판단 때문에 혼선이 생기는 상황이 계속 초래가 되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이 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임기의 한계를 넘는 거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지금 법원이 혼선을 시정을 하든 아니면 입법적으로 바로잡든 빨리 좀 해결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계산한다는 것을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법률의 한계를 벗어나서 안 되거든요. 법문에는 분명히 날부터 날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왜 시간으로 계산하느냐 이 부분 뭔가 빨리 정리해야죠.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1시 30분이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후반부 토론 이어갑니다. 정현정 씨.
네, 먼저 경부고속도로 상황입니다. 부산 쪽으로 반포에서 서초까지 정체가 시작됐고요. 목천에서 천안휴게소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옥산휴게소 부근에서 막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입니다. 양양 쪽인데요. 덕수산패에서 시작된 정체가 남양조금소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한편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로 들어오는 길이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도 막히고 있습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서평택 부근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포승분기점 부근에서 서해대교까지 막히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월 부근 2차로입니다. 미리 차로 변경이 필요하겠고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는 현재 문학 쪽으로 남동까지 막히고요. 일직분기점에서 광명까지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 송영훈 변호사. 제가 지난 한 1년 2개월 동안 우리 프로그램에서 꼽은 금주의 한마디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정치권에서 이런 논쟁을 하는 걸 처음 봤는데요. 뭐예요? 최상급 표현인 모스트가 형용사 부사를 수식할 때는 반드시 정관사 더와 함께 쓰여져야 합니다. 저는 이런 영문법 논쟁을 네. 국회의원이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어제 오후에 현안 브리핑하면서 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그 전날 올린 페이스북 포스팅에 대해서 비판을 한 내용이죠.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헌법률심판제청 두 번째 신청한 소식을 기사 공유를 하면서 네. 페이스북에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고 쓰고 괄호 열고 most dangerous man in Korea 이렇게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이건 앞에 정관사 더가 들어가야 된다. 더 most dangerous 해야 최고로 이렇게 되는 거다. 안 들어갔으니까 이 문법적으로도 맞지가 않다. 그러면서 뭐 국힘당에서 쫓겨난 분이 관심 받고자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김동아 의원이 이렇게 좀 지엽적인 비판하면서 오히려 그 most dangerous man in Korea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비판만 훨씬 더 널리 확산이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동아 의원의 말을 전하려면은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뭐 때문에 이 논쟁이 나왔는지를 소개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상대방의 주장만 확산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고 그다음에 이걸 팩트 체크를 한 종합편성 채널의 그 방송 클립이 유튜브 조회수가 24만 회를 넘었습니다. 팩트 체크를 해본 결과 그 뉴스 헤드라인이나 영화 제목 같은 데는 이 정관사를 생략할 수 있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챗GPT한테 물어봤다는 얘기를 하길래 저도 직접 물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뉴스 제목이나 언론 보도 혹은 뭐 한 줄짜리 단문 문장 이런 데서는 정관사 더를 생략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김동아 의원께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이런 지엽적인 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 그 자체를 비판할 수 있는지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본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송영 변호사는 지금 김동아 의원 고맙습니다 말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런데 국민의힘 전체에서 이걸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더 확산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마 흐뭇한 마음으로도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금주의 한마디. 저는 헌재 그 검사 탄핵 결정문 중에 이런 의문을 헌법재판관들이 드러냈길래 좀 꼽아봤는데요. 이제 검사 탄핵의 주된 사유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근데 거기에 부합하는 결정 그 설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범들의 시세 조정에 김 여사 증권 계좌 활용된 사실이 형사 재판에서 확인이 됐는데 예. 증거 수집 위해서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 지휘 감독했는지 의문이다.
그러니까 법원이 짚은 거 이거 통상적인 예대로 우리한테 올라오는 이 공소장에 이 수사했던 검찰들의 관행대로 수사된 것 같진 않다라는 부분.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대단히 공정과 상식 이야기했던 대통령이 완전히 그 반대를 저는 극강의 반대를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는 항상 예외였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필요했던 게 또 명태균 특검도 있었는데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고 근데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다시 컴백하면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입으로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지 못해 안달된 모습으로 보여줬던 이 검사가 과연 명태균과 관련된 이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수사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 같아서 또 꼽아봤습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 평론을 할 때 늘 법 불악의 그러니까 법은 귀한 사람을 위해서 휘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이 뭔가 잘못했다면 정말로 국회가 탄핵 소추하면서 그걸 정확하게 따져 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요일에 나온 결정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뭐 기자회견, 백브리핑, 보도 참고 자료 이런 데서 허위 사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검사들 제재받아야 된다. 라는 게 탄핵소추 사유 중에 있었는데 정작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그 10월 17일에 있었던 기자회견 및 백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았다. 조상원은 참석하였으나 소추 의결서에서 지적하는 발언은 조상원이 아니라 최재훈이 하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정확하게 확인 않고 탄핵소추를 하는 바람에 사실은 국회가 뭐 성실의무 품위의지 의무 위반 이런 것조차도 인정을 받지 못했거든요. 이런 민주당의 실력 부족은 사실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짧게 반박해도 말씀하세요. 될까요? 일단 그 부분은 뭐 이제 소홀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수용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4시간 넘게 이제 불기소를 하면서 브리핑을 했단 말이에요. 압수수색 단행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로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압수수색하지 않았다고 실토했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거예요. 이런 볼륨의 사건에서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결고리가 명확해 보이는 당사자의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했다라고 한 부분 검찰은 반성할 지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뭐 관련된 얘기라서 그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민주당 쪽이 그동안에 그 특검법 관련해서는 상당히 뭐 스텝이 꼬인 게 많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명태균 특검법도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는데 우선 수사 범위가 너무너무 넓다. 그럼 뭐 거의 한 4년여에 걸쳐 전국에서 치러진 모든 선거 과정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냐 뭐 이런 등등의 어떤 문제 제기, 문제 지적 또 공소시효나 이런 것들을 정지시키도록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전례가 없었던 것이다. 뭐 이런 지적들을 쭉 최상목 대행의 지적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판단이 민주당은 이렇게 정부도 꼼짝 못하게 좀 정교하게 내지는 좀 딱 그 제한된 특검법을 왜 못하고 왜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고 두리뭉실해서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특검법을 했을까라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수용 가능하도록 정말 꼼짝마 이 정도로까지 딱 그냥 핀셋으로 쫙 짚어서. 예, 그러니까 수용하지 않으면서 근거가 조금 부족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 정교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저도 이 반박을 보면서 약간 들기는 했고 그런데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논의에 참가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민주당 일방에 또 이 원하는 방향대로 막 넣는 구조대로 또 논의가 흘러온 측면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협의나 협조나 어떤 그 갈무리가 잘 안 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제 거부권 행사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뭐 변수 뭐 한동훈 대표 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전망이 난무합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검찰로 이 수사가 제대로 될 거라고 왜냐하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됐는데 중앙지검장의 입김하에 수사가 되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제대로 수사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근데 저 개인적인 의문은 이걸 톤다운을 시키고 정교하게 한다 한들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인가의 의문은 또 남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최상목 대행이 항상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인상보다는 네. 특정 정파의 눈치를 본다는 인상을 국민의힘 많이 쪽 눈치를 본다. 왜냐하면 이를테면 적극적인 행사는 대행이라 못한다.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도 뭐 안 하고 이건 완전히 헌법재판소법에 위반되는 거거든요. 모든 국가기관을 그 결정이 나오는 순간 기석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하고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이런 부분이 뭐 근거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경찰 인사는 또 대대적으로 하면서 하고. 적극적인 인사권을 막 단행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모순된 거거든요. 경찰 인사에 대해서는 되게 그 뒷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아마 계속 좀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나 특검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경찰 인사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저는 있었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경찰청장까지 다 공석 또는 직무정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그 치안 라인이 약간 붕괴되어 있다시피 한 것은 경찰 인사를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는 아마 대통령 탄핵 심판이 선고되면 저는 막바로 임명할 걸로 봅니다. 그때까지 더 늦출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이게 임명이 됐을 때에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중간에 투입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워낙에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면서 설령 최상목 대행이 본인이 조금 불이익을 입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감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명태균 특검법은요. 예. 어떻게 수사만 하면은 공소시효가 중단이 됩니까? 저는 그런 법은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과해서 이건 국회에서 다시 수정 의결을 하든가 뭔가 개선해라라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서 제의 요구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네. 봐요. 그리고 최상목 대행의 그 제의 요구 사유에서도 보듯이 수사 기간도 너무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2021년 4.7 재보선부터 그러니까요. 2024년 총선 때까지 일들을 다 수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모든 선거. 그러면은 그냥 국민의힘을 한번 탈탈탈 털어서 뭐라도 나오는지 보겠다라는 종류의 특검이어서 더더군다나 이거를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선 기간과 겹치는 시기에 시행하겠다. 이거는 대선을 공정 관리해야 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도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상목 대행도 이 부분에서 제의 요구를 그냥 하진 않았고 검찰이 지금 국민적인 시선을 잘 보면서 정확하게 수사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어느 정도 우려를 표명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찰도 새겨들어야 될 거고 이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송이 됐지만 기존의 창원지검 수사팀이 거의 그대로 왔습니다. 그 부산지검에서 파견돼서 왔던 이지형 차장검사가 지금도 수사팀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사람을 통째로 갈아버렸으면 저는 수사 의지가 의심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뭐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된 인물들도 계속 줄소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압수수색도 하고. 그렇죠. 예. 저는 현재는 수사 의지가 오히려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특검법을 만들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책 잡힐 만한 너무 광범위한 정치적 욕심을 그때 녹여낸 거 이건 좀 민주당 스스로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뭐 그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언제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이번 주 내내 네. 뭐 화요일 날 한다더라. 뭐 이러다가 화요일이 지나니까 금요일 날 할 수 있다. 2, 3일이 원래 말미를 주고 선고기를 잡는데 이게 법률로 정해진 건 아니고 오전에 선고한다고 발표하고 오후에 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또 한 금요일까지도 계속 그러게요. 오늘 한다더라. 이러고 이제 이미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너무 제 주변에도 절박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 학교에 내려간 또 공문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공유가 되면서 이것도 여러 시나리오별로인데 월요일 날 할 경우, 화요일 날 할 경우, 그 이후에 할 경우 이래서 뭐 학부모 총회를 그렇게 하면은 언제로 미룹니다. 뭐 이런 여러 시나리오 있으니까 이번 주 그러니까 이 다음 주에 한다는 거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고 금요일 그러니까 다시금 다음 주 금요일 얘기가 좀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한 달여 전부터 탄핵 심판 선고는 3월 20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일주일 이내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 범위 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을 변경해야 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더 구체적으로 만약에 날짜를 예상해 본다면 그렇게 예상한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예상할 때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건 이겁니다. 헌재가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사건과 비슷한 시점에 선고를 하려고
할 것이다. 2월 26일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변론 종결이 있었죠. 그 전부터 제가 예상을 했던 건데 그럼 그때로부터 한 3주 뒤로 잡으면 3월 19일쯤에 서울고등법원이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그 재판부는 재판 요일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3월 19일로 예상을 했고 그러면 현재도 원래 화목에 재판을 해왔으니까 3월 20일쯤 선고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던 건데 이재명 대표 사건의 선고는 예상보다 일주일 늦게 3월 26일로 잡혔어요. 예. 그리고 헌재는 지금 여러 가지 헌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경한 집회 내지는 시위 같은 것들을 생각해서 금요일에 선고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인 3월 21일 또는 조금 더 늦어진다면 3월 28일 금요일까지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그 항소심 선고하고 탄핵 심판 선고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직접적인 관련은 없죠. 전혀 없지만 이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 그리고 탄핵에 반대하면서 나아가 광장에 나와서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분들의 정서의 기저에는 예.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넘길 수 없다. 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깔려 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1심도 799일 그리고 2심도 3개월 안에 안 끝나면서 장기간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윤 대통령부터 먼저 이렇게 탄핵 심판을 처리하냐라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거든요. 그거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걸 의식해서 헌재도 우리 예. 사회의 충돌을 극단으로 치닫게 하지는 않을 책무가 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면에 고려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던 거예요. 근데 또 법조계에서는 이제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방통위원장 4대 4로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최재 감사원장부터는 8대 0, 8대 0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헌재가 국민들 앞에 일부러라도 8대 0의 모습을 좀 만들려고 특히 대통령 관련된 탄핵 심판의 경우는 더더욱 그래서 지금 약간의 소수 의견을 보여주시는 어떤 분들을 계속 설득해서 8대 0으로 만들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오던데 예. 그건 맞는 얘기예요? 저는 어느 정도 좀 고개는 끄덕여지고 또 저는 이게 그러니까 최장으로 돌입했잖아요.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이제 구속 취소도 하나의 변수가 된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법률적인 쟁점이 중첩되지 않고 뭐 시간 날 뭐 이러고 하급심의 결정 내에 불과하지만 뭐 이제 수사권과 뭐 이런 문제 의식을 드러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검토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연기가 된 게 아닌가 싶고 지금 이렇게 길어지니까 말씀대로 왜 길어지지? 왜라면 의견 일치가 안 되나? 그런데 이거는 왜냐하면 헌재를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건 사회통합의 한 기능도 담당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7대1 내지는 6대2로 나오면 이건 또 저는 갈등의 불씨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봐라 헌법재판관도 일치된 의견을 안 지냈는데 이런 부분으로 비화가 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 그리고 하나의 단면은 정말 검사탄핵, 체제탄핵 문제의식이 약간 갈린 걸로 보여요. 별개 의견 나오고 이런 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치된 특히나 이렇게 정치적인 주목도와 쟁점이 많은 사안에 대해서는 헌재가 가르마를 확실히 타줄 필요가 있다. 그런 신호를 강력하게 줄 필요가 있고 무게감에 있어서는 대통령 탄핵과 검사 탄핵, 대통령 탄핵과 감사원장 탄핵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8대 0의 필요성은 훨씬 윤석열 대통령의 그렇죠. 탄핵에서 큰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좀 약간 우스개기도 합니다만 정영식 재판관 아들 재판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때도 요즘 너무 불안하니까 헌법재판관들끼리 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식사도 뭐 따로 한다더라 그러니까 결혼식에는 그럼 다 같이 참석을 하신 거냐. 그러니까 재판관들은 다 같이 가셨다고 뭐 하니까요. 이렇게까지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이런 정말 심리를 잘 담아낸다면 저는 8대 0이 맞고 그 과정에서의 시간이 조금 걸린다. 또 하나는 법률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완전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보니까 헌법에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으면 탄핵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중대성이라는 법리가 그때 개발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길어졌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래도 쟁점이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만 긴 합니다만 지금 이런 재반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또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8대 0 만드느라고 시간이 걸린다라는 소리 하나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만약에 물론 뭐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윤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그 국민들 앞에 이게 자기의 어떤 정당성을 호소하고 탄핵 심판정에서도 계속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여론이 상당히 그쪽 지지가 좀 높아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만약에 9대 1 정도로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탄핵은 빨리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흘렀더라면 헌법재판소도 시간 별로 안 끌고 빨리 끝냈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옳은 거죠. 그런데 헌법재판소가요, 여론조사를 보고 탄핵 심판의 결론을 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윤 대통령의 여론조사상의 수치가 극도로 낮다면 뭐 바로 파면할 거냐? 사실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재판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추이와는 좀 독립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영향은 받죠. 더더군다나 사안이 계엄이기 때문에 네.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좀 그 심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8대 0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만 네. 어쨌든 헌법재판관들 간의 의견을 일치시키는, 이것은 단순히 인용 기각 각하의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결정문의 어느 범위까지 담을 것인가. 즉 사실 인정의 범위에 관해서도 의견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탄핵 심판 내내 논란이 됐던 게 이른바 완화된 전문 법칙입니다. 2020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피의자에 대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그 피고인이 나중에 법정에 가서 이건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부동의하면 증거 능력이 사라져요. 네. 그런데 헌재는 그 2020년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정립된 법리를 가지고 이거 탄핵 심판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완화된 전문 법칙에 따라서 어쨌든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조서에 의한 진술들은 증거 능력 인정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구속 취소 결정에서 보듯이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에서 절차적인 논란의 가능성을 단 1도 남기지 않아야 된다. 이런 관점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헌재도 그런 부분을 좀 의식해서 그러면은 우리 탄핵 심판에서 논란 없이 담을 수 있는 사실관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좀 고민을 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을 것이다. 그게 합리적 추론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 그건 아까 우리 장윤비 변호사가 하신 말씀하고도 다 연결 일치하는 그런 대목이고요. 한덕수 총리 그것도 이제 끝났는데, 심판이 끝났는데 그것도 선고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좀 해야죠. 뭘 먼저 할까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 아니냐. 같은 날? 이렇게. 왜냐하면 대통령이 파면되면 바로 이 부분을 메워줘야 되는, 뭐 최상목 대행이 있긴 합니다만 한덕수 총리가 원래는 이제 대행의 직책에 이제 계셔야 되는 분이기도 하고 하니까 같은 날 내지는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하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예. 아니 저도 뭐 먼저 하고 그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자연스러운 건 대통령 탄핵이 선행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같은 날 내지는 한덕수 총리는 조금 뒤로, 그리고 헌법 결정내도 피청구인이 강력하게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 대통령보다 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빨리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무게감 있는 측면에서도 저는 대통령 탄핵 여부가 먼저 가르마가 타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결론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오히려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논리적으로 정합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통령 탄핵 심판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탄핵 결정문에요, 선고 일자가 아니고 선고 일시가 기재됩니다.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만약에 인용 결정일 경우에는 대통령이 거리가 돼요. 그 상태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론이 나중에 나오면은요, 대통령이 고리된 상태에서의 국군 통수권자를 헌재가 중간에 바꾸는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분단 국가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더더군다나 헌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서 더 한덕수 총리를 먼저 선고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 점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주장을 하는데요. 근데 탄핵 이제 기각이 전제로 이제 말씀 주시는 거고, 저도 동의하는데, 저도 먼저 한다고 해서 이게 정치적으로 유불리가 있거나 이런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뭐 중간에 바뀌고 너무 짧게 뭐 대행 체제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불안정성도 저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정말 중요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것보다 먼저 왜냐하면 최재해 감사원장이랑 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도 뒤로 밀리지 않을까라는데 먼저 또 있었잖아요. 그게 그렇게 무게감 있는 측면에선 자연스럽지 않아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딱 하루만 하고 그냥 바로 종결시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루만 하고 종결할 때부터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은 인용하지만 문재인은 다른 탄핵은 다 바로바로 기각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빨리 끝내는 것 같다라는 설이 이미 돌았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게 이제 언제냐? 이건 진짜 앞으로 며칠 지켜봅시다. 자, 거두절미 각서라고 했어요.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테너 박인수가 부른 사랑의 테마 들으시고요. 저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